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받게 된 춤의 연구자 김윤지입니다. 한류,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한류는 1990년대 아시아권에서 일기 시작한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공의 비결을 한국을 빛낸 스타들의 어떤 춤 성공 사례를 통해서 한류 성공의 어떤 비밀을 밝혀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 현재 결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 문화에 주목하는 어떤 현 시점을 기회로 우리 문화와 우리 한류 콘텐츠의 어떤 미래성과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춤이 새로운 콘텐츠로서의 한류 성공의 어떤 방식, 비결 또는 어떤 도구로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춤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고대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어떤 문헌 기록 속에서 한자어 무로 기록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이제 흔히 접할 수 있는 승무, 춘행무, 건무 같이 그 끝에 자가 무로 끝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근대를 이루면서 뛰어다닐 용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춤판, 한국의 무용 사회는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도전과 그런 어떤 혼돈이 없이는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전은 사실은 희박하다고 보는데요. 이 무용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체 중심의 이 무에서 하체 중심의 뛸 용이 들어오면서 말 그대로 무용이 들어오게 되고 춤의 스타일이 상하 움직임의 어떤 역동적인 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벚꽃 창시는 옛것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그 무에서 용자가 들어온 이 무용이라는 어떤 신장르, 또 다른 명칭으로는 신무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무용의 주역, 오늘의 그 주제인 최승희 선생님이 바로 이 벚꽃 창신의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고 또는 창달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최승희는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또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춤의 요소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법, 그리고 현대가 원하는 어떤 요구, 그리고 동시대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새로운 한국적인 춤을 만든 사람이 최승희이기 때문에 그 벚꽃 창신과 최승희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최승희가 어떤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1926년도 근대 초기의 어떤 그 시점에서는 우리 모든 사회에서 외래적이고 또는 수용적인 어떤 부분들이 비자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용 사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무용이 지니고 있는 현대무용의 어떤 양상들, 현대무용에 대한 정신들이 마구마구 들어오게 되죠. 최승희 선생님은 1926년 경성공예당에서 공연을 보게 되는데요. 마침 그 공연이 현대무용가 일본의 이시바쿠의 공연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어떤 그 무용의 어떤 부분들이 아닌 도발적이고 그리고 점프의 어떤 능력들이 강화되고 표현 중심적인 어떤 현대무용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고
또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느낌들을 그대로 저 춤을 배워보겠다는 어떤 생각에 그 이시바쿠와 함께 일본으로 가게 되죠. 1930년 초반까지 이시바쿠에게 춤을 배우게 되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용소를 설립을 하고 1933년도부터 채승이는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쉽게 말을 하자면 지금의 어떤 오늘날의 현대무용처럼 공연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세레나데 또는 인도인의 어떤 비유와 같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외래적이고 그리고 서양적인 어떤 느낌의 춤을 추게 됩니다. 다만 이런 춤들이 한국 대중의 어떤 그 관심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공연의 어떤 그 성공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채승이는 다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한국 춤의 전통 춤의 어떤 대가인 한성준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면서 전통 춤에 있었던 어떤 양식들, 그리고 춤의 정신들, 춤의 어떤 동작들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대 후반부터 그 춤들을 극장화를 시키는 건데요. 이때 공연화가 되면서 전문적인 스텝들이 붙게 돼요. 예를 들면 의상을 만드는 분도 따로 계셨고 조명을 담당하는 분이 따로 계셨고 그리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남미, 유럽 등의 어떤 세계 순회 공연이 시작이 됐고요. 14개국에 150개의 정도의 어떤 공연을 할 정도로 엄청난 왕성한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명한 인사들이 그 춤을 보러 오기도 하고 결국 세계적인 어떤 무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복고창신의 어떤 정신들을 그대로 정신으로 놓지 않고 그것을 춤의 작품화를 시켰던 부분인데요. 1990년대 초반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세 시대의 어떤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옷을 입고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던 그 음악들을 들고 춤을 췄다면 사실은 채승이는 한류의 어떤 열풍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 그리고 동시대가 원하는 어떤 니즈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기획하는 분들 그리고 전문적인 공연의 어떤 스텝들이 붙어서 최고의 어떤 공연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류의 어떤 중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고 창신의 그 정신이 한류 열풍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자 방식이자 요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채승이가 키가 사실은 170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 근대로 치면은 굉장히 큰 키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타고난 어떤 신체적 조건이 우수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천부적인 어떤 신체 조건도 매우 중요했지만 그것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그 자기만의 어떤 그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춤의 부분에서도 그거를 공연을 했을 때에 그 무대를 압도하는 스타성이 굉장히 높았던 무용가가이지 않았을까. 그랬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채승이가 갖고 있었던 스타성이 맞물리면서 한류 열풍의 어떤 주역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통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거나 그것을 반영하시는 어떤 예술가들도 있고, 또는 그것을 향유를 하는 사람들도 기존에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을 원하고요. 춤을 추는 사람도 그렇고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도 고정된 오브젯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을 어떻게 나의 삶에 또는 나의 사회에, 나의 국가에 적용을 시켜서 가동을 시키는 어떤 그 발전적인 삶 또는 어떤 진화적인 삶에 그 움직이는 에너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잔재되어 있는 예술들이 되게 많고 또 예술가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고정된 어떤 오브젯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화적 도구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진화적 도구를 이끌고 상상하고 진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는 것이 이 문화가 또는 어떤 예술, 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근데 그 기능을 사실은 놓친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예술을 심리적인 대상으로만 볼 뿐 그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술적 진화로서의 어떤 춤을, 오늘 이제 주제가 한류이다 보니까 지금 한류의 어떤 열풍에 멈추지 말고 앞으로의 어떤 한류를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 소재, 전통적 소재를 가지고 문화 창달의 힘으로 나아갈 것인지, 한류 세대의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채승이를 조명을 해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옛날 또는 근세 또 지금까지 조명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춤으로써 꺼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이러한 벚꽃창신의 어떤 춤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어떤 기법으로 조금 더 기발하게 또는 이제 속도감이 있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